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낯선 이와 함께 침대를 공유하는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오늘날 침대는 철저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당시 유럽인들에게 침대는 사회적 공간이자 생존의 공간이었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이른바 처녀 여왕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그녀는 44년 동안의 통치기간 내내 단 한 번도 혼자 잠든 적이 없었다. 궁정의 시녀, 귀족 여성, 혹은 충직한 여관들이 항상 그녀 곁에 함께 누워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침대 곁에서 잠드는 것은 충성의 상징이자 권력과 가깝다는 표시였다. 사실 혼자 잠든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처럼 여겨졌다. 밤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불결한 도시 환경, 차가운 겨울, 이교도나 마녀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사회에서 혼자 잠드는 것은 곧 불안과 공포를 의미했다. 따라서 침대를 함께 쓰는 것은 따뜻함을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방식이었다. 궁정과 귀족 사회에서는 침대를 공유하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왕이 누구와 함께 잠자리를 공유하는가는 권력관계와 친밀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외교적 손님, 귀족 자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대사들조차 왕이나 귀족의 침실에 초대되어 함께 잠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함께 잠든다는 것은 결코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많은 기록에서 당시의 공동 수면 문화가 등장한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궁정 기록에는 수많은 왕과 귀족들이 특정 인물과 침대를 공유했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침대가 곧 권력의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귀족과 왕실만이 침대를 나누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럽 전역의 평민과 도시민들에게도 함께 자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당시 대부분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방이 많지 않았다. 한 가족이 단 하나의 방, 혹은 벽난로 옆 좁은 공간에서 살아갔다. 자연히 부모, 아이,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한 침대에 몸을 누였다. 런던이나 파리의 여관에서는 낯선 이들과 나란히 눕는 일이 흔했다. 여행자가 여관에 도착하면 주인은 방 하나를 내어주되 이미 다른 손님이 쓰고 있는 침대에 함께 눕게 했다. 같이 자는 낯선 사람은 당시 유럽 여행자들의 가장 흔한 경험 중 하나였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추운 겨울, 두세 명이 한 이불을 덮고 체온을 나누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이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의 일기, 혹은 상인들의 여행 기록에는 흥미로운 묘사가 많다. 한 스코틀랜드 상인은 파리 여관에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전혀 모르는 독일인과 같은 침대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코를 골았고 나는 낯설음 속에서 불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방 안의 추위를 견디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심지어 성직자나 수도사들도 집단 수면에 익숙했다. 수도원에서는 긴 벤치나 긴 침대에 여러 명이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이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규율이었고 잠 또한 공동체적 행위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잠은 잠일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성적인 암시나 은밀한 행위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정말로 피곤한 하루를 마친 후 단지 몸을 누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낯선 이와 이불을 나누는 풍경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동시에 이러한 공동 수면 문화는 사회적 신분 차이마저도 흐리게 만들었다. 같은 여관에서 귀족도 평민도 부자도 가난한 이도 함께 침대를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유럽 사회에서 밤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독특한 평등의 공간이었다. 낮에는 계급과 권력이 사람들을 나누었지만 밤이 되면 침대 위에서는 누구나 같은 인간이 되었다.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면서 잠의 풍경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팽창하고 노동계급이 늘어나자 집과 침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적 소유와 계급적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새롭게 지어진 중산층 가정의 주택은 이전의 농가나 여관과 달랐다. 집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었고 그 중에는 아이들 방, 하인방, 부부의 침실이 따로 존재했다. 이처럼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혼자 혹은 소수만의 침대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위생과 질병에 대한 공포가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의학자들과 사회개혁가들은 결핵,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공동 수면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이와 같은 이불을 덮는 것을 건강에 위험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신문과 의학 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자주 실렸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가? 그 호흡 속에는 죽음이 숨어 있다. 한편 도시의 빈민층에서는 여전히 공동수면이 계속되었다. 런던의 이스트엔드 같은 지역에서는 좁은 다락방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때로는 돌아가며 침대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노동자는 밤 근무를 마친 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낮 근무자가 그 자리에 눕는다는 현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이 바로 헛베딩이라 불린 관습이었다. 그러나 중산층과 상류층은 점점 더 개인적 침실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나온 건축 도면을 보면 집안의 구조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벽과 문은 단순한 건축 요소가 아니라 개인만의 공간을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단지 건강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시간과 리듬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필요했다. 즉, 규율 있는 수면이 근대 사회의 기초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함께 자는 것은 점점 낡은 전통으로 여겨졌다. 귀족들의 권력 상징이자 평민들의 생존 방식이었던 공동수면은 근대적 위생관념과 프라이버시의 등장으로 인해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19세기 말 유럽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는 왕에서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함께 자는 풍습, 이제는 낯설고 기이한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근대 주택 구조의 변화는 이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건축가들은 침실을 철저히 개인적 공간으로 설계했다. 남편과 아내조차도 별도의 침대를 갖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이들은 각각의 방을 할당받기 시작했다. 프라이버시는 이제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근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가 되었다. 당시 소설과 일기에는 혼자 잠드는 것을 성숙함과 독립의 상징으로 여기는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단순히 생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였다. 잠은 더 이상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이자 선택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나 이 풍습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된다. 민속학자들은 유럽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 20세기 초까지도 가족들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현대의 호스텔 문화 혹은 긴급 대피소에서 사람들끼리 나란히 누워 잠드는 모습은 오래된 공동수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라진 풍습이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과 필요, 그리고 사회적 유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밤은 오늘날처럼 안전하고 조용하지 않았다. 질병, 범죄, 추위와 어둠은 늘 위협이었고 사람들은 함께 잠드는 것으로 그 불안을 달랬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침대를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잠은 철저히 사회적 경험이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자 생존의 전략이었으며 공동체적 유대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따라서 이 잊혀진 풍습을 돌아보는 일은 단순히 기이한 옛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습관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가변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침대라는 사적인 공간조차도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준다.